나는 미리 준비해놓은 김치 부침개를 쟁반에 받쳐 들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갔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현관 앞에서 경으 하다가 문을 노크했다. 그제야 권 선생이 놀란 눈을 하고 나왔다. 옆집 할머니가 혼자 찾아온 나를 의욕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쟁반과 함께 편지를 건네주고는 뛰다시피 비상계단을 내려왔다. 편지 내용에는 경우 엄마입니다.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셔 감사합니다. 동화책 읽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아요. 슈퍼 당신의 변심과 나날이 늘어나는 너의 폭력에 지친 내게 권 선생의 배려가 새삼 고맙게 느껴져서이다. 나는 한국어를 배운 후로도 여전히 경우를 경으라고 했다. 그것은 오래된 습관이었다. 옆집 할머니가 소문을 낸 것일까? 권 선생에게 편지를 건네주고 온 날, 너는 아파트 비상계단을 뛰듯 올라가 내가 숨겨놓았던 한국어 노트를 어떻게 찾았는지 권 선생이 보는 앞에서 찢었다.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잡고 뜯어 스프링이 휘며 날아갔다. 너는 스프링 노트에 힘을 주었지만 스프링은 늘어나기만 할 뿐 도로 오므라들었다. 너의 손에 피가 났다. 너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권 선생과 노트를 번갈아 노려볼 뿐 더는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경호가 따라 올라가 너의 다리에 매달려 울었기 때문이다. 경호의 울음소리에 사람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옆집 할머니는 뭔가 안다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는 비상계단 벽에 몸을 붙인 채 서 있었다. 그 일로 나에 대한 소문은 슈퍼 당신에게 권 선생으로 재빠르게 옮겨갔다. 아파트 주민들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소소한 안부를 물었고 그 안부 속에 내 소문이 섞여 놀았다. 소문과 소문이 만나는 곳은 학교거나 상가 아니거나 슈퍼였다. 슈퍼 당신 아내는 모든 것이 오해라며 불쌍해서 잘해줬을 뿐인데 억울한 소문이 난 거라며 남편 대신 변명했다. 그간의 소문들을 권 선생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비열한 슈퍼 당신의 계략 같았다. 경호 엄마, 내 뼈 있는 말 한마디 해도 되지? 아파트 부녀 회장이자 학교 학부모 회장이며 경호와 같은 반 친구 엄마이기도 한 같은 동네 사는 팔랑이 엄마였다. 팔랑이란 내가 지어 부른 것이 아니고 먼지만 날려도 입이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팔랑이라고 불렀다. 팔랑이 엄마는 한시도 입을 가만두지 않고 팔랑팔랑 나오는 대로 주워 섬겼다. 권 선생이 교장실로 불려갔다더라. 교장은 전후 사정을 제대로 듣고 말하는지 팽팽한 배를 앞으로 내밀고 소파에 앉아 권 선생을 바라보는 것이 솔로몬의 제사장만큼이나 거만했다. 교장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다짜고짜 노발대발 하더니 학부모와 간통이라니 말이 되느냐.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게 아니고 뭐냐. 그렇게 했더니 권 선생도 질세라 오해라며 그저 한국어를 가르쳐줬을 뿐이라고 했다. 교장이 콧방귀를 끼며 허 웃었다더라. 그나저나 어떻게 할 거냐. 권 선생이 그만두든가 경호 엄마가 이사를 가든가 양단가의 결정을 내야 하지 한 울타리 안에서 경호를 계속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 권 선생도 권 선생이지만 경호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아이 교육 문제도 생각해라. 경호 엄마도 담임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말이 되느냐. 경호 엄마가 낯선 나라에 와서 고생한다고 잘해주려 했는데 이건 경호가 아니다. 경호가 뭘 보고 배우겠느냐. 팔랑팔랑한 말들이 또랑또랑하게 들려왔다. 나는 권 선생이 교장한테까지 불려갔다는 말에 몸둘 바를 몰랐다. 교장은 학교 급식 당번 때와 학부모 간담회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교장은 학부모들을 앉혀놓고 학교 교훈에 대해 연설한 적이 있었다. 우리 학교 교훈은 배려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나고자나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역경은 있는 법입니다. 한 학부모님이 영구 임대 아파트 아이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장은 작은 키에 짱돌처럼 몸이 단단했다. 팽팽한 피부에 대머리라 나이를 어림잡을 수가 없었다. 두툼한 옷을 바지 속에 넣고 벨트를 묶어 배만 도드라져 보였다. 교장의 노골적인 표현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학부모는 몇 되지 않았다. 나는 권 선생에게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질문한 적이 있었다. 여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고 해요. 열심히 가르쳐도 달라지지 않는데요. 내 말에 권 선생이 반박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가르치는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죠. 아이들은 공평하게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이들의 몫이 아닐까요? 나는 학부모에게 들은 말을 덧붙여 물었다. 처음엔 다 그렇게 말하다가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변한대요.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가 포기한 아이들이고 그 부모는 사회가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대요. 권 선생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던 것은 그 말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기에 나는 도리어 권 선생만큼 변하지 않을 거란 믿음을 들었다. 권 선생이 학교에 부임해 와서 수업하던 첫날 경우로서도 다른 선생과는 좀 달랐던 모양인지 내게 그날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다. 권 선생이 칠판에 문제를 적어주면 아이들이 공책에 공식과 답을 써서 제출하는 수학시험을 보던 중이었단다. 칠판에 문제를 쓰다 말고 권 선생이 뒤를 돌아봤고 아이들은 멀뚱멀뚱 앉아있거나 몇몇 아이들이 공책을 찢어 나누고 있었다고 했다. 그것을 본 권 선생이 학교 오면서 공책은 필수라고 말하자 자신의 공책을 찢어 나누던 여자아이가 우린 지금까지 공책 같은 건 필요 없었는데요? 라고 대표로 대답하는 거였다. 그러자 권 선생이 미소를 지으며 학교 올 때 공책은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비 오는 날이라는 말에 나는 내 고향 마을이 떠올랐다. 내 고향 마을에는 비가 자주 왔다. 집을 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 밑으로 흐르는 물은 황토 빛깔이었다. 전기가 끊어지고 불도 잘 나오지 않았다. 빗물을 받아 흙물이 가라앉은 물로 씻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진흙물이 맑아졌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남자 아이들은 해가 지면 꼴뚜기를 잡아왔고 부모들은 꼴뚜기로 전통 음식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교육은 먹고 사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벤치에 앉아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는 것도 공부에 대한 부러움 때문이었다. 필리핀에 살 때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책을 주워 읽곤 했다. 지금은 경호책을 몰래 읽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대체로 일찍 결혼했고 나도 일찍 결혼했다. 남편은 다정했다. 아바가 병을 앓기 전까지 행복했다. 남편은 병원비를 벌어오겠다며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가 몇 년째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식모살이를 밤에는 꽃을 팔았다. 그것으로 아바의 병원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아바를 살리기 위해 한국으로 시집을 결심했다. 내가 입국 통지서를 받아둔 날 나는 너무 들떠서 아바에게 달려갔다. 나무 기둥 밑에 수로속을 띄었다.
나무로 짠 쓰레기 수거용 배가 귀청을 울렸다. 물 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퍼올리고 있었다. 꼬맹이들은 검은 피부를 드러내며 놀았다. 아바도 곧 저렇게 놀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나는 큰 걸음으로 걸어 나무 판자문을 열었다. 아바는 깡마른 얼굴로 선량하게 웃고 있었다. 아바, 편지. 나는 다가가 아바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아바의 힘없는 눈이 편지를 든 내 손을 바라봤다. 입국 통지서. 한국에 가도 된다는 입국 통지서라고. 내가 또박또박 그리고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아바, 이제 걱정 없어. 신장투석을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을 거야. 한국은 여기보다 의료기술이 발달됐대. 그 사람 집이 아파트랬어. 화장실이 집 안에 있고 뜨거운 물로 목욕할 수도 있고 온실 같은 곳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는 곳이랬어. 멋지지 않아? 매달 내게 병원비를 붙여주기로 약속했어. 그 사람에게도 아바만한 아들이 있댔어. 그래서 엄마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 같이 아파해줬다고 따뜻한 사람 같았어. 엄마가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아바 데리러 올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줄 수 있지? 아바가 불안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향에는 부모님이 있다. 부모님마저 없다면 병든 아바를 홀로 두고 올 마음을 먹지 못했을 것이다. 아바 건강은 호전되고 있는 것인지 부모님 건강은 괜찮은 것인지 보내준 돈으로 신장투석은 잘 받고 있는 것인지 부모님이 보낸 편지로 간략한 소식을 듣고 있지만 모든 것이 궁금했다. 나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 너의 집은 내 고향 수로속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나는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내 나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뭐라고? 너는 나를 패기라도 하려는 듯 눈을 부릅떴다.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나는 대꾸했다. 너는 놀라 말까지 더듬거리며 물었다. 무슨 약속? 나는 내 아들 병원비를 보내주지 않은 거며 그것은 나와의 결혼의 조건이었잖아. 이렇게 사느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너는 정작 대답해야 할 말은 회피한 채 네가 궁금한 것만 물었다.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나는 한숨을 쉬며 실망했다고 말했다. 실망했다고? 너는 내 말을 되물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온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너는 흥분했다. 경호는 길을 막는 대신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다. 너는 볼륨을 줄이라는 말 대신 다짜고짜 다가가 경호를 발로 찼다. 경호는 매를 피해 구석으로 물려 훌쩍거렸다. 경태는 이불 속으로 숨어 나오지 않았다.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내 속은 새까맣게 타고 있다. 너에게 밥이나 해주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결국 돈이군. 너는 돈만 있으면 되지. 넌 처음부터 돈 때문에 시집 온 거잖아. 너는 급기야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너의 폭력이 두렵지 않았다. 처음부터 병원비만을 바라고 온 것은 아니라고 나에게도 꿈이 있었다고 대꾸했다. 꿈이란 내 말에 너는 어깨까지 들썩거리며 이죽이죽 웃기 시작했다.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너는 표정을 바꾸며 가난이 가난을 무시하는 거냐고 말했다. 경호가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너는 경호를 그 발로 차버렸다. 너는 말리는 경호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 너의 손에는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나는 온몸으로 경호를 막고 있었다. 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경우야, 아떼 엄마 없어도 경태를 잘 부탁해. 겁이 많은 경태는 경호를 잘 따랐다. 경호는 문방구에서 샀는지 흰 나비핀을 가슴에 달고 다녔다. 누가 죽었니? 가슴에 흰 나비를 달고 다니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의 말에 경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경호는 내가 나비 같았는지 날아가지 못하게 가슴에 매달아 붙잡고 있는지도 몰랐다. 경호는 또다시 학교에 가는 날보다 게임기 앞에 있는 날이 더 많았다. 몸집이 작은 경호는 큰 경태를 달고 나가 아파트 공터를 맴돌며 놀았다. 경호가 망을 보고 경태가 과자를 훔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과자를 놀이터 바닥에 뿌려가며 먹었다. 비둘기가 모여들었다. 엄마 없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돼. 고향으로 병원비를 붙이지 못한 지 3개월이 흐른 상태였다. 그동안 보내준 돈도 바닥났을 게 뻔한데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경호의 귀에는 엄마가 경호를 떠나지 않아 라고 들렸는지 나를 올려다봤다. 갑자기 비가 내렸다. 비가 경호 마음 같았다. 나는 경호와 경태를 데리고 문방구에서 우산을 2개 사서 씌워준 뒤 짜장면 가게로 데리고 들어갔다. 비를 피해 들어온 파리가 끈끈한 식탁 위로 옮겨 다녔다. 나는 손을 내저으며 짜장면 2그릇을 주문했다. 경태는 입 주위를 시커멓게 칠하며 먹었다. 경호는 잘 먹지 않았다. 나는 경호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힘없이 선량하게 웃고 있는 아바의 사진이었다. 아픈 동생이야. 엄마는 아바 병원비 필요해. 이 다음에 커서 경태 데리고 엄마 나라 오면 아떼 엄마가 시오마이 만들어줄게. 나는 출국 준비를 서둘렀다. 비는 연이어 내렸고 너는 연장통을 둘러매고 지방 공사장으로 갔다. 비가 오면 하던 공사도 중단됐지만 너에겐 마음의 공사가 필요했는지도 몰랐다. 비는 바닥을 뚫을 기세였다. 경호는 학교에 내가 사준 우산을 쓰고 가지 않았다. 우산뿐 아니라 공책도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우산을 챙겨 들고 수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 앞에서 경호를 기다렸다. 정문에서 맞닥뜨린 팔랑이 엄마가 수업 시간에 경호가 백지 시험지를 냈다고 전해줬다. 건 선생이 화가 나서 매를 들었고 매를 맞던 경호가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여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들려줬다. 나는 경호가 들어오면 그러면 못 쓴다고 타이르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막 현관문을 열자 전화벨이 울렸다. 민경호 학생 집이죠? 경찰입니다. 경호 학생이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경호가요? 네,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슈퍼 주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슈퍼 주인 말에 의하면 아이가 갑자기 차를 막고 트럭으로 뛰어들었답니다. 빗속인데다 경호 학생이 동생 옷을 입고 있는 바람에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까지 경호 동생인 줄 알았답니다. 체격이 작은 경호는 경태 옷을 입으면 경태처럼 보였다. 우산에서 물이 떨어졌다.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이 내 신발에서 묻어나온 흙 때문에 흙탕물이 되었다. 나는 빗물이 떨어지는 우산을 들었다. 경태가 큰 눈으로 물었다. 엄마 어디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자 굵어진 빗방울이 우산을 두들겼다. 후두둑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가슴이 두근거렸다. 빗소리는 경호 눈물 같았다가 사람들의 환청 소리로 들렸다. 누가 죽었니? 가슴에 흰나비를 달고 다니게? 나는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다가와 섰다. 나는 뒷문을 열며 말했다. 병은요? 병원에 달려와 보니 경호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경호는 작고 흰 애벌레 같았다. 내가 다가가자 경호는 힘든 의식 속에서 내 손을 더듬어 잡았다. 날아가려는 흰 나비를 붙잡고 있는 듯 촛불처럼 연약한 힘이었다.